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트 김수원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앞으로의 방향성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머니인사이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좀 나오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 뜨거운데 또 최근에 또 갑자기 이란 전쟁도 나고 좀 불확실성이 커져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좀 주제들로 좀 한국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쉬는 그 연휴 사이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의 영향성. 근데 이게 좀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이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물론 충격은 다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결국 물가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결국 다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보통 전쟁 시작하고 한 달 후면은 대부분 좀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장기간 끌고 가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란 전쟁도 아주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겠냐. 시장이 좀 악재는 맞지만 과거 이제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전쟁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 확보가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네. 사실 2022년 생각하면은 현금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2022년에 미국 물가도 워낙 높았고 그때 이제 미국이 또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나스닥이 1년에 35% 폭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또 같냐? 그건 아니죠. 그때보다는 지금 물가가 많이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은 뭐 당연히 없을 그쵸. 거고 왜냐하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했죠, 사실은. 러시아가 처음에만 해도 뭐 이기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들이 많았지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또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바로 또 공습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지상전까지 투입해서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렇게 확대되진 않을 걸로 일단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조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 거는 AI도 있고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모멘텀들이 있죠. 이것들이 전쟁으로 갑자기 뭐가 180도 뒤집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면 뭐 일단은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좀 괜찮다. 조건은 이제 전쟁이 뭐 너무 장기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조건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특히 한국 증시는 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주가는요, 올랐다고 빠지진 않고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겨야 뭐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일단 안 좋은 이슈 맞잖아요. 이란 리스크가 당연히 악재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주가가 좀 3월 한 1, 2주 정도는 좀 빠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뭐 급락보다는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과열을 시켜주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이 시장에 좀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뭐 괜찮은 기업들, 전쟁 리스크랑 좀 무관한 기업들을 담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어쨌든 6천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과열은 아니고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단기 과열은 맞아요. 네.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연초 이후로 코스피가 45% 올랐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빠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은 빠졌는데 한국만 지금 독주한 거죠. 그래서 좀 단기 과열은 분명히 맞죠. 2달 만에 45%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좀 쉬어가는 조정은 좀 나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좀 동의는 하고 있고 네. 다만 이게 꼭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자체, 특히 코스피가 올랐던 건 제일 큰 건 두 가지잖아요. 정부 정책.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제 ETF 사겠다.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것도 정치인 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한국에서 참 이게 아파트 팔아서 주식 산다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그냥 주식해라.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고 이게 뭐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명제니까 그러면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는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그쵸.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 70%니까 꽉 잡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명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은 저는 6천이 끝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전 세계 1위가 당연히 미국이잖아요. 근데 5위가 인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9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밑에 프랑스랑 거기 독일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꼈어요. 프랑스랑 독일을 9위까지 올랐는데 5위 저는 인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인도는 소프트웨어 국가죠. 네. 소프트 파워가 되게 강한데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제조업 국가죠. 근데 지금 제조업 시대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인구는 밀린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인도만큼은 좀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인도 정도 가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냥 계산만 해본 건데 한 8,000포인트 나오더라고요. 인도만 딱 만약에 간다면 네. 세계 5위. 그래서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쨌든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뭐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내 증시 자체가 체질 개선이 된 건 네, 분명하다 맞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외국인이 좀 코스피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외국인이 이제 팔고 나가니까 뭐 국내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했던 외국인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섞여 있는 건데, 작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외국인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때 샀던 기업들이 뭐 반도체, 현대차인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2배, 3배.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뭐 지수도 6천도 왔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미국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파는 거라면 단기 저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만약에 나온 거라면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또 외국인 중에 일부는 국내 지수에 베팅하는 외국인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ETF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한국 뭐 ETF 이런 ETF를 상당히 좀 많이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게 다 파니까 한국을 다 안 좋게 보고 이건 아닙니다. 혼재돼 있는 거죠. 한국을 좋게 보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ETF 사서 지수를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국인 매도에 저는 연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이 망가지면 외국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안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슈는 맞는데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지수는 더 올라가 버렸어요. 6천을 넘겨버렸죠. 그 힘은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그 ETF 자금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외국인 매도를 뚫고 올라갔다는 건 시장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뭐 외국인이 사니 외국인이 파니 뭐 개인이 얼마 사니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누가 얼마나 더 위험을 선호하고 그리고 어떤 주체가 사든 간에 그 주체가 샀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그 주체가 주인공인 거예요, 사실은. 외국인은 지금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개인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 폭락하면 개인들이 막 사잖아요, 네. 주식을. 그런 것처럼 이 개인들의 매수 동력이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소진되면 시장은 또 약간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정장이 나와도 개인들은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심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보다는 국내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은 더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체, 시장의 주인공은 개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또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상법 개정이 통과됐다는 얘기들이 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난 이제 한 1년이 안 됐죠. 한 지금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대통령 되고 나서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그 기사를 낸 걸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꿨나.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이죠. 네. 근데 처음에 코스피 5천을 얘기했을 때는 정말 주변에서 뭐 이렇게 비웃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 뭐 정치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다 반신반의했어요. 뭐 저는 진짜 5천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킨 경우가 별로 없어서 가능할까? 네, 희망은 가져봤죠. 근데 어쨌든 결과는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액션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상법 개정을 3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가치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이사의 의무를 바꿔가지고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 법을 개정했죠. 그게 한 단계 있고 두 번째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 보관. 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경영권 방어하려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하는데 활용했어요. 주주 돈인데. 그래서 소액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됐거든요. 이제 그건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법 개정 3가지 중에 2가지는 대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소액주주 가치를 올려버린 거예요. 요거를 법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예금만 하던 분들에게 이제, 이게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라면 세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니무브를 좀 일으킨 거죠. 요 두 가지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시장에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줬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한국 증시를 이렇게 목표 지수로 올렸던 건 이런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수혜주를 찾아본다면 어떤 주식들이 괜찮을까요? 배당주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금융주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주들은 일단 배당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은행, 증권주들, 특히 증권주가 좋은 게 이런 상법 개정은 주식 투자를 좀 권유하는 법안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지금 거래대금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가장 좋고 좀 많이 올랐죠. 뭐 증권주들이 사실 미래에셋증권만 해도 10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 때문에 좀 오른 거니까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업들 주가가 PBR 1배가 안 되는 기업도 많아요. 증권주 중에.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원래 배당도 많이 주지만 자기 주식도 좀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은 지주사한테 되게 좋습니다. 지주사들이 경영권 방어하려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1년 반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됩니다. 소각을 안 하면 이제 그 경영진 있죠. 등기 이사진한테 과태료가 1인당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이제 의무화는 이제 시작이 됐고 지주회사, 특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금융과 지주사가 좀 저는 수혜 기업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6천 돌파했고 물론 네. 코스닥도 1000스닥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은 좀 덜 오른 감이 있잖아요. 네.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코스닥은 이게 코스피는 저는 이렇게 6천 올랐어도 부담이 안 되는 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엄청난 돈을 벌 거거든요. 둘이 합치면 300조 원이 넘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네. 그러니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은 아니거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저 위에 2차전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바이오 있죠. 반도체는 괜찮은데 바이오랑 2차전지는 아직은 뭐 이렇게 돈을 버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좀 주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보실 때는 어쨌든 모멘텀입니다. 예,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바이오에서 뭐 신약 개발을 했다거나 네. 기술 수출을 했거나 그러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게 오르면 코스닥 올라가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2차 전지가 그때 뭐 여러 이슈로 막 급등할 때 그때도 코스닥 좋았잖아요. 철저하게 2차 전지는 재료인데 그 재료를 지금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죠. 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활성화 정책. 네, 민주당 이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다음 목표를 코스닥 3천으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막 코스닥 ETF를 엄청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좀 믿죠. 정부 정책을 믿고 좀 따라가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코스닥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 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아까 좀 단기 과열이다. 그런데 지금 유동성은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이 돈들이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저는 코스닥으로 3월엔 좀 옮겨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한번 3월에는 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이 높다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가 최근에 좀 뭐 이슈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여러 좀 소음 때문에 좀 못 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4월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려요. 그럼 보통 학회 앞두고는 좀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바이오는 사실 전쟁 리스크랑은 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피난처죠. 그런 거 좀 봤을 때 저는 바이오 쪽으로는 좀 매수세가 좀 옮겨가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 정책도 있고 개인들의 좀 관심사 또 코스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는 측면 그 과정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고 바이오의 선전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 3월은
코스닥에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또 그 이슈 있잖아요. 그 노란봉투법, 또 인터배터리 이슈도 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약간의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노란봉투법은 좀 기업들한테는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인터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은 좀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는 코스닥은 어쨌든 시총 1위가 바이오고요. 네. 2위가 저기 반도체 소부장이고 옛날에는 1등이 사실 그 2차 전지가 옛날에는 뭐 가장 또 높은 시총을 차지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3위까지 밀린 것 같아요. 시총을 보면.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이슈보다는 결국 코스닥을 올리는 건 결국 제일 큰 거는 바이오랑 반도체라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올라서 실수는 있지만 네. 끝난 건 아니죠. 근데 그 낙수 효과를 그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이오 모멘텀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코스닥을 좀 상대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 물론 2차 전지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모멘텀이 큰 업종은 아니니까 네.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코스피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두 종목은 단연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주가도 아직 낮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가격을 보면 너무 높아 보이긴 해요. 네. 저도 막 이렇게 작년 이맘때 그 삼성전자가 5만 원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였으니까 엄청 올랐죠. 지금 한 몇 배, 한 4배씩은 오른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을 보면 그 정도인데 근데 이익은 6배, 7배 올랐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은 주가가 아직 못 쫓아가서 또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관건은 그거예요. 이익이 만약에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180조고 내년에 200조 넘거든요. 하이닉스가 150조, 내년에 아마 200조 넘을 텐데 그 조건이 틀리지만 않으면 일단 주가는 아직도 싼 게 맞아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해도 네, 되나요? 홀딩하고 오히려 뭐 준동 이런 이란 리스크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건 알아서 샀는데 좀 많이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저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중동 전쟁 리스크가 AI 투자를 막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지가 좀 유지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저는 흔들릴 때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오를 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내려올 때 어쨌든 담는 전략은 좀 나쁘지 않다. 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한 3월에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분할로 담아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여전히 내년까지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 요 논지만 성립된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저는 뭐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샀다가 한 8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럼 네. 완전히 지금 수익권인데 네. 팔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분할 매도 방법은 또 어떨까요? 이게 딱 정답은 없는 게요. 이제 네. 8만 원에 사셔서 그때 실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 8만 원에 물렸다가 네. 5만 원 갖다 온 적 있죠. 그래서 8만 원 오니까 조금 수익 보고 파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만 원 가니까 본전만 딱 이제 예, 하고 아유 이제 팔았구나. 지겹다 이래가지고 네. 팔았는데 잠을 못 잔대요 지금. 이게 본전이 같아요. 그때는 기분 좋았죠. 드디어 나는 이제 탈출했다. 근데 이게 20만 원 가니까 잠이 안 온대요. 지금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내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막 여러 막 고생들을 했다가 극복하면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게 본전에 팔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 그때 파시면 안 되는 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그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삼성전자가 이게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본격적으로 좋아져서 가는 건지 단지 뭐 시장이 좋아져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건지 그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네. 그게 좀 구조적이면 뭐 내가 안 파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본전 왔을 때 한 20, 30%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이제 근데 그걸 그냥 극복하고 20만 원 이상까지 안 파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냥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거는 결정을 왜 하셔야 되냐면 난 견딜 수 있다. 나는 이게 어차피 지금 사이클 끝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인드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 변동성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기서 팔고 좀 다시 샀으면 좋았을 걸. 네. 근데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100% 들고 가다가
빠질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를 되게 받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세요. 나는 가져갈 건지, 나 멘탈 관리 못 하겠다. 빠지는 거 못 참는다. 20, 30% 정리하고 나머지만 그냥 가져가시는 게. 근데 다 파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한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 34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되게 높죠.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물량은 저는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좀 들고 가자. 중간에 팔면 주식 투자가 되게 쉬워 보여요. 20만 원에 팔고 15만 원 오면 사야지. 근데 어려운 게 20만 원에 팔고 혹시 15만 원 와도요, 못 삽니다. 맞아요. 15만 원 오잖아요. 뭔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삼성 끝났다 그래요.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이제 팔아야 된다. 이 논리만 나와요. 그럼 그때 살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물량도 오히려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변동성을 못 견딜 수 있는 물량 한 20, 30%만 현금하는 건 각자 스타일에 따라 좀 줄이시되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기본적인 물량은 그냥 뭐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좀 견뎌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또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를 엔비디아에 먼저 이제 물량을 줬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더 컸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올해 연초 이후로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좀 앞서가다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HBM이 원래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네. 베라루빈에는 먼저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보다 이제는 삼성이 역전하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감이 있고, 근데 여전히 그 하이닉스가 수율은 또 괜찮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M4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열릴 텐데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네. 네. 근데 다만 삼성은 없다가 지금 이게 생긴 거고 하이닉스는 거의 독주하다 이제 좀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 모멘텀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삼성은 그 파운드리 있잖아요. TSMC가 하는 거. 그거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 전에 갤럭시 S26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원래 보통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이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엑시노스 2600도 들어갔는데 그 모델은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선 스냅드래곤보다 훨씬 더 좋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성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하이닉스보다 모멘텀은 더 낮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근데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그럼 하이닉스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이닉스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저는 주주분들은 요거 나올 때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에 상장하는 거. 미국의 ADR이라고 네. 예탁 증서를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미국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레벨업 하겠죠. 현재 SK하이닉스가 PER이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이익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래서 미국 상장 얘기 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저는 하이닉스도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들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동전주도 되게 많단 말이죠. 네. 특히 뭐 인버스 중에서 뭐 동전주 된 인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전주가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알겠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전주라고 해서 뭐 모두 다 뭐 부실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1,000원짜리 이하 중에서도 워낙 주식 수가 많아가지고 뭐 옛날에 액면 분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1,000원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전주라고 해서 모든 게 위험하다 그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대다수 동전주들이 좀 부실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7월부터는 요 규정이 만약에 적용되면 동전주들은 이제 한 달 동안 기간을 두고 20영업일 안에 이제 1,000원 이상이 안 되면 아마 상장 폐지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동전주를 보실 때 좀 여러분들이 생각에 대해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동전주는 맞는데 이익은 꾸준히 내요. 이익도 탄탄하고 부채도 별로 없어요. 봤더니 현금도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1,000원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부양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000원 이상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동전주라고 해도 굉장히 좀 회사가 탄탄한 기업이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동전주인데 돈도 없어요. 뭐 실적도 계속 적자예요. 아무리 재무제표 뜯어보고 이 사업 모델 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 자체가 없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물론 이제 대주주가 주가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좀 위험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익 기반이 탄탄하지 않는데 단지 이제 1,000원을 그러니까 이 동전주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가 올린다고 해도 그거는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눠가지고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동전주 상패 나오고 일단 동전주들이 다 급등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거 상장 폐지 이제 면하기 위해서 주가 올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비중을 저는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 펀더멘털 괜찮은 동전주는 저는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어쨌든 7월부터 시행되니까 네. 좀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ETF 쪽으로 개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목 분석이 힘든 분들은 아무래도 ETF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좀 괜찮다 하는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또 이게 시장이 좋으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수 투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네. 아니 코스닥도 괜찮고 코스닥은 150이죠. 또 미국은 이제 S&P 500. 요게 이제 기본 어떤 공식인데 일단 지수형 ETF부터 투자를 하시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수형 ETF가 좋은 게 사실 코스피가 지금 작년부터 거의 지금 오른 걸 보면은 한 100% 넘게 올랐죠. 그리고 올해 연초 이후로 또 140%, 한 14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동안 지수는 올랐는데 그거보다 못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거보다 못한 업종도 많고. 근데 내가 어떤 특정 업종을 샀다면 특정 기업을 샀다면 지수만큼도 수익 내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나 반도체 샀으면 모르지만 근데 그만큼 이게 지수를 이긴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강세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스타트는 일단 저는 그 ETF 중에서는 지수형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ETF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업종 ETF도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업종이 다양하니까 근데 업종 ETF 고르실 때는 앞으로 어쨌든 이 여기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을 봤을 때 미래에도 꾸준하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뭘까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반도체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앞으로 몇 년간은 그 로봇. 네. 로봇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ETF도 좋고 너무 올라서 좀 부담이라면 좀 기다리면 또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들을 좀 한번 이렇게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먼저 할 거는 지수형이 먼저 좋고 네.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2, 3년 후에 미래까지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업종 ETF를 좀 선별해서 한 두세 개 정도 나눠서 투자하면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수나 업종 말고 최근에 이제 또 금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뭐 금, 은 이런 원자재 같은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원자재도 좋다고 봐요. 은은 너무 투기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은은 좀 반대고 급등력도 심하고. 레버리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금은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의 끝판왕이고 저는 달러가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옛날과 다르게 달러의 인기가 좀 많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달러 대체제의 1순위는 일단은 저는 그 금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과 좀 양대산맥인데 맞아요. 비트코인 힘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도 괜찮게 보거든요. 이 정도 뭐 레벨이면 뭐 나쁘지 않다 가격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힘은 없지만 달러를 대체하는 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도 괜찮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한번 분할해서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금과 비트코인은 저는 모으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이 몇 년에 한 번씩은 반토막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꼭 고점에서 반토막씩 나면서 간대요. 근데 이번에 실제 거의 반토막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무덤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속은 쓰린데. 비트코인 투자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차트를 봤더니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2배 오르고 또 반토막 나기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저점 고점은 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상향 방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자산의 일부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내 원금의 10% 정도씩 나눠서 좀 장기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달러를 대체한다는 면에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면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맞아요. 너무 중요한 예. 것 같고 그 계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지 살짝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 큰 변화는 생겼어요. 첫 번째가 일단 자산 시장에 대변화가 생겼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소리 많이 그렇죠.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금 많이들 하시고. 근데 사실 일본도 예금 많이 해요. 주식 투자 잘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자산이 좀 적어요. 가계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너무 기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그걸 알고 좀 바꿔보자. 그래서 금융자산 쪽으로 특히 위험자산으로 물꼬가 터지니까 그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나. 정부 정책. 두 번째가 AI 시대에서 우리는 반도체를 찾고 있잖아요. 반도체 없으면 AI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반도체, 특히 AI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면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칩, 이런 또 기자재, 한국이 잘하는 분야죠. 그래서 좀 AI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승자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멘텀, 자산 시장의 변화, AI 승자가 된 대한민국. 이 두 가지를 보면 코스피 6천은 끝은 아니고 시작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좀 이겨서 인도를 이겨서. 시총 5위까지 갔으면 8,000포인트까지. 네, 저는 그거를 좀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네. 좀 몇 년 안에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이 시간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염승환 이사님과 2부에서 계속해서 시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